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5%입니다. 미국 GM 본사는 한국 GM의 등골을 빼먹는 등골 브레이커였다.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한 GM 본사에 쏟아지고 있는 요즘 비난의 소리입니다. GM 본사가 한국 GM에 그동안 약 3조 원을 빌려줬는데 평균 5%대의 이자를 해마다 받아갔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5%라는 이율은 확실히 높기는 높지요. 한국 GM 입장에서는 이거 이자 내기도 참 버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 GM에 대출해줄 때 적용했던 이자율은 연 5.7%에서 8.7%였다는 점입니다. 대출 시점이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GM 본사가 적용했던 이율보다 오히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GM 본사는 한국 GM에 돈을 빌려줘서 이 대출금을 갚도록 했고요.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 GM 우선주, 이 우선주는 1년에 최대 7%의 현금 배당을 하게 되어 있는 주식인데 이 우선주를 되살리는데 거의 그 돈을 썼습니다. 일자리를 없애는 결정을 한 GM 본사를 우리가 비난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GM 본사의 여러 가지 행보도 무척 정치적이고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이 공장을 둘 만큼 우리나라가 좋은 환경인가? 정부가 지원을 하면 경쟁력이 과연 생기고 일자리는 지켜질 것인가? 정치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예, 2월 21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의 첫 단계가 안전진단이죠. 이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앞으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연결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아파트를 하나 사셨는데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형인데 집집마다 취득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고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GM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어제 GM의 사장이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정치인들도 만날 필요가 있긴 할 텐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우선 크게는 일단 우리 GM은 한국에 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다만 그러려면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남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뭘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돈을 좀 달라고 한 것이죠. 앞서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좀 많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어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GM 쪽에서 언급한 얘기들이 좀 구체화된 게 좀 새로운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GM 쪽에서 지난달 우리 정부의 최대 1조 원가량의 신규 자금 투입을 포함해서 4가지 패키지 지원을 요청한 게 이제 어제 확인이 됐다. 이렇게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정치인들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4가지 패키지 딜이라고 하면 유상증자를 하는데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것,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외투 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좀 도움을 줄 것, 그리고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좀 해줄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한 4가지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증자를 추진을 하는데 산업은행이 한 17%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증자를 새로 한 3조 원 정도의 증자를 할 텐데 거기에 GM 대우는 자신들이 이미 본사에서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한국 GM에다가. 네. 그래서 그 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 빌려준 돈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금으로 전환을 할게라고 해서 출자 전환 형태로 바꿀 거고, 산업은행은 증자 규모만큼 2대 주주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좀 새 돈을 좀 넣어달라. 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외투 기업으로 이제 공장이나 뭐 이런 부분을 지정을 해주면 세제 혜택 같은 걸 받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다. 외투 기업으로 해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뭐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이런 보증 같은 걸 담보 같은 거를 좀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편의를 좀 제공해 달라 이런 얘기를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 한국GM의 미래를 밝게 본다면 네. 2대 주주인 사는이 우리는 유상증자 참여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럼 우리가 돈 더 많이 넣고 그럼 지분 더 많이 가져갈게요 라고 미국 GM이 나왔을 텐데 그렇죠. 미국 GM 입장에서도 한국 GM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위험을 좀 나눠 분산해서 갖자는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떤 기업이 증자를 할 때 일단은 먼저는 주주들에게 의사를 묻게 돼 있습니다. 네. 주주 배정 증자라고 해서요. 우리가 증자를 할 건데 이 회사에 증자를 할 때 너네 참여할 거냐라고 주주들에게 먼저 묻거든요. 그럼 주주는 참여 의사를 밝히게 돼 있는데 네. 이번 경우에는 그러니까 잘 되는 회사의 증자가 아니라 어려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 중에는 야 추가 돈을 넣는다고 해서 이 회사가 안 살 것 같은데 그럼 나는 포기할래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사는에게 제발 좀 참여를 해달라 그래야 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설득을 하는 과정인 거고요. 언론들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신규 투자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면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GM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이만큼 늘리고 유지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계속해서 이 일자리가 유지되게 도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라면 이번 우리의 그 살리기 위한 증자에 한국 정부도 좀 참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는이 참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네.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건 그러면 이번에 유상증자 참여하는 거하고 돈도 좀 더 추가로 빌려달라고 했던 것 같고요. 예, GM이요. 네. GM이 산업은행 보고 돈을 좀 더 추가로 빌려달라는 요구도 했던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걸 좀 더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이외에?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그 한국 본사의 차입금 5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6,197억 원이 있어요. 네. 이걸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 본사가 이걸 한국 공장을 담보로 설정해서 이걸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걸 이제 하는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은행 하는 쪽에 쪽에서. 예. 그러니까 사는요. 예. 네, 사는 쪽에 이걸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GM 본사는 한국에 대출금으로 준 돈이잖아요. 네. 이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출자 전환하는 거는 GM 본사는 신규 투자는 없는 거고 원래 줬던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만 하는 것이지 사내는 생돈을 다시 넣어야 되니까 네. 이것과 관련돼서도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부담을 같이 하려면 너네도 새 돈 넣어야지 왜 이미 투자된 돈만 출자 전환하고 우리한테 새 돈 넣으라고 하느냐라는 것도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좋아 너네 출자 전환하고 보통 이렇게 회사가 어렵거나 자본 잠식에 빠진 회사들의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네. 감자 같은 걸 합니다. 회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부실을 떨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해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린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돈을 넣으면 만약에 3천억이나 뭐 이렇게 넣는다라고 했을 때 3천억의 값어치가 훨씬 더 지분율에서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우린 그러니까 지금 3천억 넣으면 똑같이 17% 지분 갖고 계속 유지하는 건데 예. 아예 회사를 다시 한번 다 정리하고 그 감자도 다 하고 해서 지금부터 새로 돈을 각자 넣자 그 비율대로. 예. 아니면 뭐 우리한테 신규 돈을 넣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너네는 출자 전환 먼저 하고 감자를 때리면 사실 경영에 대한 어떤 책임을 조금 짓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신규 돈을 넣으면 우리는 지분은 올라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건 어떻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법정 관리 넣어서 다시 한번 그럼 아예 다시 한번 탈탈 털자는 의견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GM 입장에서 미국 GM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겠습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미팅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22일 날 지금 면담을 요청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GM은 이쪽에서 강조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2개의 신차 라인을 검토를 하고 있다. 한국에 배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 요즘 뭐 SUV란 차량이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SUV 신차랑 GM에서 지금 좀 잘 팔리고 있는 차 이런 것들을 부평하고 창원 공장 이런 쪽에 이제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한국에서 연 50만 대 생산 정도의 생산량을 유지할 테니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정부 측이나 산업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대주주로서 사느니 어떤 그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GM이 뭐 가격 이전 논란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부품을 비싸게 사오고 네. 그 부품을 비싸게 사와서 결국에는 완성차를 만들어서 싸게 또 해외에 공급하면서 이익을 거의 못 남겼다라는 의혹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들어야 네. 우리도 무슨 지원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정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대주주는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익을 바깥으로 뺄 수 있는데 네. 이대주주는 돈만 넣고 구경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어렵죠. 결국엔 이익을 남긴 돈에서 가져가는 게 이대주주거든요. 예, 그래서 배당받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긴 하나 또 산업은행은 또 정부은행이고 정부는 또 여기서 일자리가 나오니까 계산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GM 미국 본사가 한국에 빌려준 한 3조 원 넘는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매번 빠져나가니 그거부터 일단은 막아야 GM이 정상화되고 말고 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이거를 계속 돈 빌려준 걸로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여기에 투자한 돈으로 하고 이자 받지 마라. 그 결정이 먼저 돼야 다음에 추가로 돈 넣을지 말지는 결정될 거다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고. 앞서 얘기한 뭐 출자 전환 이 부분이겠죠. 그 얘기겠죠. GM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빌려준 돈 3조를 그냥 투자한 돈으로 바꾸면 안 그래도 지금 여기서 철수하면 3조 원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왜 그런 결정을 괜히 하겠느냐라고 네. 반발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누가 잃는 게 더 많으냐가 사실은 협상장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일 텐데 그렇습니다. 누가 불리합니까? GM 입장에서는 그냥 털고 나가면 별 피해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한국에 투자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돌리고 있는 공장 이런 것들로 보면 피해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뭐 아까 말씀하시는 누가 더 피해를 보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피해를 본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력사부터 시작해서 고용이랑 인원들에 관련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회생시켜서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GM은 어차피 전 세계 글로벌에 있는 공장들의 위치 중에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지금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부분에서 생산성을 높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정말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해결책을 좀 모색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GM이 군산 공장 문 닫고 뭐 다른 공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군산은 닫겠다는 쪽이라면 군산의 고용 위기가 당연히 올 텐데 정부의 대책은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산에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부 돈으로? 고용위기 지역을 지정을 하면은요, 일단은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만약에 실업자가 되신 분들한테 금전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정해진 실업급여 이외에 추가로 주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역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들을 먼저 이 지역에서 먼저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종의 공공근로 같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지역에서 좀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같은 지원 서비스를 하는 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협력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좀 유지를 하고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것들이 정부에서 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유지하는 대신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이건 결국에는 노동자들을 감원하지 않는 조건에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폐업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이 과연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내야 될 세금들 줄여주거나 연기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군산은 이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폐쇄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기준이 이제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줄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얘기는 이미 폐쇄 결정이 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준에 조금 미달되더라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특별 지정 같은 것들을 좀 검토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정을 해도 특별한 뾰족한 수는 없네요.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일자리라는 게 쉽게 경기가 만들어지는 돌고 게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이 많이 발전한 나라인데 여기서 일자리가 사라지면 대기업 공장에서 제조를 평생 해왔던 근로자들이 어떻게 뭘 다른 기술을 배워서 갑자기 다른 곳에 취업하겠어요? 그게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업종인데 고민거리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이야기 좀 해보죠. 네, 상품권에는 지금은 인지세가 부과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화점 상품권 사면 뒷면에 보면 뭐 인지세 몇백 원 뭐 이렇게 붙어 있던데 써 있습니다. 네. 모바일 상품권에는 그동안 이걸 인지세를 안 붙였나 봅니다. 보통은 인지세라는 게 문서에 붙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종이. 예, 종이 문서. 그래서 보통 뭐 상품권이라고 하면 종이에 있으니까 뒤에 돌려보면 인지 이렇게 해서 붙어 있고 거기에 800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10만 원권 사면 한 800원 정도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상품권이라고 하면 이 모바일로 이렇게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워낙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체가 많이 되다 보니 이제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정부가 빠르면 내년부터 모바일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의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품권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세법 개정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10만 원에 한 800원 정도 백화점 상품권 등에는 이제 이 인지세가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모바일 상품권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면서 기존 백화점 상품권이나 일반 종이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좀 세분화해서 부과하자. 그러니까 금액이 높은 거는 인지세를 좀 많이 부과하자는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서 네. 아마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조금 고액 상품권에는 조금 더 많은 인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품권 시장은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맘대로 찍을 수 있잖아요. A백화점은 A백화점 상품권을 뭐 1000장만 찍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상품권 찍을 수 있는 기업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필요하면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어느 정도 찍을 수 있는지를 규제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 규제가 과하다 생각되면 얼마나 찍어서 유통시키고 있는지는 공시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얼마 찍는지조차도 아마 판단을 통계를 못 갖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권 시장이 날로 커지는 데다가 이게 일종의 약간 지하경제 비슷하게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범죄의 악용 가능성, 부작용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1999년도에 상품권법이라는 게 폐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원래 정부가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관리하는 이제 상품권 관리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나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부활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 폐지될 때 왜 폐지시켰냐고 저도 취재하고 물어봤더니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 좀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무원분들한테 없앨 수 있는 규제를 빨리 좀 1인당 몇 개씩 내라 내지는 한 과에 몇 개씩 내라 그런답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그거 찾아야 되니까 도대체 뭘 없애야 되지 하다가 그냥 하나 꺼내서 갖다 주면 그거 그냥 없애고 그런 과정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규제를 없애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필요한 부분에는 또 네. 다시 고민을 좀 해야 이게 되는 왜 상황이겠죠. 존재하는 규제였는지를 먼저 좀 따져보고 네. 그렇게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준태 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형인데 집집마다 취득세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이상해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취득세는 아파트 산 분들한테 축하합니다라는 취지로 매기는 세금이지요. 취득록세를 내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의 1.1%를 물리고 있습니다. 물론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 또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만 대략 작은 많이 비싸지 않은 아파트는 1%쯤 내는 게 기본인데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 취득세 금액이 다르다면 이유는 두 가지쯤 있습니다.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평형이지만 층이나 향에 따라서 분양가가 약간씩 다를 수 있거든요. 취득세는 분양가에 따라서 다르게 내니까 분양가 자체가 다르면 또 취득세도 다를 거고요. 분양가조차 똑같다 그러면 아마 이것 때문일 겁니다.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옵션이 있죠. 발코니 확장이나 그 밖에 다른 옵션들은 소비자가 따로 선택을 하는데 옵션을 다르게 선택한 집은 옵션 비용이 당연히 다를 거고요. 다만 취득세는
분양가의 옵션 가격까지 더한 금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양가의 집이라도 저 집은 예를 들어서 확장을 안 했고 우리 집은 확장을 했으면 우리 집 취득세가 조금 더 높겠죠. 이제 그런 이유죠. 또 뭐 굳이 그것까지 똑같은데 금액이 다르다면 아마 취득세는 대부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가는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조금씩 달라서 비용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청취자 최태균 씨께서 비슷한 질문, 세금과 관련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시골에 주택이 한 채 있는데 해마다 공시지가가 자꾸 오릅니다. 이게 뭐 실제로 매물로 내놔봐야 한 6천만 원 정도 받을 수가 말까 한 집인데 공시지가가 1억 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좀 항의해서 내릴 방법은 없어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공시지가는 그 집에다 세금을 물릴 때 기준이 애매하니까 국가에서 아예 가격을 정해서 내리는 기준인데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면 재산세도 좀 많이 나오고요. 그것보다도 요즘에는 나라에서 주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때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집의 공시지가가 얼마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판단할 때도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 복지 혜택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점점 더 중요한 지표는 되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은 계시는 지자체에서 매기니까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그걸 조정할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가격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있어서 그걸 바꾸기도 어렵고 조정하면 땅값을 조정해야 되는데 땅값은 청취자 질문하신 분의 땅만 싸다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절차를 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서울의 경우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거나 혹은 오래되지는 않았더라도 뭐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수도 배관이 너무 낡았거나 해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따로 또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꼭 부실해서 무너질 것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도 수도 배관이 낡았어요 또는 구조가 이상해요 너무 좁아요 주차장이 부족해요 같은 이유로도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웬만하면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기준을 좀 바꾸겠다고 해서요. 국토교통부의 유삼술 과정을 연결해서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목적이 담긴 정책인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재건축하려는 아파트는 사실은 이젠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 만하니까 부수고 다시 짓겠다는 뜻일 텐데 네네, 그렇죠. 과거에는 꼭 무너질 것 같아서 부술래요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타 등등 불편한 점이 많아도 허용을 해줬다가 앞으로는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봐서 안전하면 그냥 웬만하면 좀 더 사십시오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뀐다면서요? 예, 안전진단이라는 이제 절차를 이행할 때, 네. 이제 배점하는 그 항목별 그 가중치들이 있는데, 그 예. 부분에서 이제 구조안전성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조금 상향 조정하는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무너질 정도의 어떤 그 집이라지 이제 재건축을 해주겠다. 그거는 조금 이제 그 우리 과한 표현이라 말씀이시죠? 잘못 예. 전달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안전한지 정도에 대해서 좀 더 비중 있게 보겠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건 결국은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요.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만큼 충분히 이젠 부실하다라는 네. 평가를 누가 내립니까? 과거에는 누가 내렸고 앞으로는 그 주체가 혹시 달라집니까? 주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 우리 이제 법에 보면 그 공공기관이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예. 그다음에 한국시설공단 요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 등록을 하면은 이제 관련 업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돼 있는 거고요. 예. 요 두 공공기관과 이제 많은 어떤 민간 안전 진단 전문기관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주로 그 민간 기관을 선호해서 이제 대부분 민간 기관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앞으로도 민간 기관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안전한지 그렇죠. 여부에 대해서? 예, 이제 어떤 기관을 선정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강제하진 않고요. 앞으로도 이제 뭐 민간 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민간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네. 그 안전 진단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안전 진단 결과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유지 보수를 통해서 그냥 살아도 된다라는 결정, 네. 또는 완전히 이건 좀 재건축이 필요하니까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결정, 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어떤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어떤 재건축의 필요성이 완전하게 입증이 된 그 어떤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공공기관에서 이제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번 개선 내용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뭐 안전 진단 자체를 공공에서 다 하겠다라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진단 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하고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안전 진단을 끝내고 나면 1번 재건축, 2번 한 번 더 고민, 3번 예. 그냥 사세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예, 과거에는 1번 재건축이면 그냥 재건축하는 것이고 그렇죠. 2번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때는 공공기관이 판단하지 않고 그때도 주민들끼리 그냥 한 번 더 고민하는 거였습니까? 그때 이제 지금 현행이죠. 그러니까 예, 아직 예. 개정이 안 됐으니까. 예. 지금 조건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우리 정의가 돼 있냐 하면, 지금 이제 조건부 재건축이 나오면 이 구조 안전성이 큰 문제가 없는 어떤 판정 유형이죠. 예. 그 경우에는 우리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 그러니까 예. 이제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예. 구청장이 요걸 좀 시기를 조정해서, 현재 단계에서는 큰 재건축의 필요성이 아직까지 안 느껴지니까 좀 시기를 조정해서 뭐 2년 후, 3년 후, 뭐 또는 5년 후 이렇게 이제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조건부 재건축인데, 그렇죠. 예. 실무적으로는 이제 그런 시기 조정 없이 그냥 재건축하고 이제 동일하게 인식이 되고 그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 실태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재건축 많이 해야 취득세도 빨리 거칠 거고 뭐 그렇죠, 도움이 그렇죠.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의 규제 없이 허용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검사하면 웬만하면 그 재건축 빨리 하세요라고 하는 결과보다는 2번 뭐 급하게 하실 건 없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라는 결과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었고, 예. 그렇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결정을 하는데 대개는 그럼 그냥 재건축 하시라는 쪽으로 결정을 그동안 내렸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중간 2번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2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공공의 어떤 다른 위원회가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아니요, 위원회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예. 크게 보면 민간하고 이제 공공기관이 있는데, 공공에 속하는 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한 번 더 해서 거기서 결정하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재건축할지 여부를 주민과 시군구청에서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좀 더 관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안전 진단 기관에서의 어떤 결과가 뭐 어쨌거나 약간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 측면도 있고, 돈을 거기서 주민들이 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공적인, 왜냐하면 이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권이라는 어떤 강제적인 행사를 통해서 재산권을 이렇게 강제로 취득하거든요. 조합에서. 네. 그런 어떤 이런 강제적 재산권 행사도 있고,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공적인 어떤 특혜들도 이제 제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리 법이 요구하는 어떤 재건축 사업 유형에 맞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했던 검증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더블 체킹하겠다는 그런 거. 알겠습니다. 뭐 재건축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왜 그러는지 취지는 뭐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낡은 아파트들이 있어야 또 돈은 많지 않은 서민들도 도시에서 살 수 있지. 다 새 아파트만 지어지고 비싸지면 돈 없는 분들은 그럼 도시에서 살지 말라는 뜻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긴 하니까.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게 제도가 바뀌면 지금까지는 한 30년만 지나면 재건축 할 수 있고 주민들만 합의하면 재건축이 되는 게 도시 지역에서는 일반적이었는데 앞으로는 대략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으세요? 그 혹시 계산해 보신 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예, 대략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예. 이제 이게 분공연도마다 이제 공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달라지고, 또 최근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구조적으로 내구 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개별 단지별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서 값을 넣는 어떤 그 진단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집값 상승 요런 그 시장 분위기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30년이든 이런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가능 연한. 예. 그 연한은 최소한의 어떤 그 연한을 정해둔 거거든요. 그게 지나고 나면 개별 그 단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풀어놓은 건데 예. 이게 마치 이제 재건축 30년이라는 것이 30년이 되면 무조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어떤 마지노선처럼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그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듣기에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몇 년 됐느냐도 큰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갑자기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결국은 이제 정부가 가져가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상황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실상 정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사실과 다릅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 우리 이제 안전진단 기준이나 거기에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정성적인 어떤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하면 이제 점수가 이렇게 1점, 2점 각 항목별로 세부 항목별로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고 네. 거기에 맞게 되면 그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가중치 부분을 조정했지만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조정한 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구조 안전성 부분에 대한 어떤 가중치 확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집이 아니면은 재건축을 못 한다 이런 이제 기사도 좀 나고 이제 했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구조 안전성 부분에 대한 어떤 가중치가 확대됨에 따라서 네. 구조 안전성에 일단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아파트들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점수를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구조 안전성에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아파트들이 이제 추진되다 보니까 이제 일부 반발이 생기는 건데 네. 사실 구조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점수는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재건축을 하기에는 훨씬 더 쉬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쭈었던 것은 그런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오는데 1번 즉시 재건축, 2번 한 번 더 고민하기, 3번 그냥 계속 사세요. 이거 중에 대체로 2번이 많이 나오면 2번의 결정이 나오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 이 아파트를 재건축할지 아니면 기다릴지를 사실상 이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를 따져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혹은 안전진단 위원회는 아니고 우리 공공 안전진단 기관 기관에서 거기서 정성적으로 판단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요 정성적이 아니고요. 거기서도 그대로 매뉴얼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값으로 측정치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기서도 세부 점수가 나와서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법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요거는 이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정하는 기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국회 통과는 필요 없고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 이르면은 3월 중순 정도 되면 시행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 잘 안 돼서 도시 지역에는 주택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럼 집값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금년부터 이제 재건축 부담금 제도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걸 이제 좀 작년 연말까지 이제 사업이 관리 처분이라는 일정 단계까지 간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제를 시켜주는 어떤 법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제를 받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서둘러서 이제 좀 절차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단지들이 금년부터 향후 한 5년 정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제 철거가 되고 입주가 되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향후 4, 5년 동안은 오히려 공급 과잉 재건축만 보자면은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안전진단 이거 자체로 영향을 보면 안전진단이 이제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거든요. 첫 단계.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은 통상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인한 어떤 영향 같은 거는 정말 아무리 빨라도 이제 10년 후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될 테고 중간에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15년 뭐 이렇게 나타나겠죠. 당장의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유삼술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영업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세금 상식들 정리해드립니다. 김성은 회계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서 예전에는 업무용 자동차예요라고 얘기하고 그냥 여기서 휘발유 넣고 뭐 하는 것들은 다 고치고 하는 것들 다 그냥 비용으로 써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용 차라고 하고 주말에 이걸로 나들이 가시더라. 네. 내지는 평소에 그냥 개인용으로 막 쓰시더라. 네. 혹은 사모님이 쓰더라. 네. 혹은 집에서 전업주부 하시는 사장님이 쓰더라. 네. 이런 것 때문에 운행일지를 쓰게 했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다 적어야 되는 겁니까? 모든 이제 사업용 차라고 생각하는 모든 차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적에서는 이제 법인 사업자랑 네.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들이 이 운행일지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 중에 복식부기 의무자면 매출이 어느 정도여야 된다는 규정이 혹시 있어요? 이건 업종별로 좀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도소매는 이제 도소매, 제조, 서비스업 해가지고요.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예. 세법 취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기존에도 그 업무용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해서 이게 이건 사적 사용이다 하면 세법에서 송금을 부인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너무나 이제 그 두리뭉실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네. 차량을 딱 보다 보니까 고가용 차량이 되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법인 소유더라. 네. 그리고 법인이 뭐 벤츠 S클래스, 뭐 스포츠카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 과연 업무용으로 썼느냐? 들여다 보니까 대표자 와이프나 자식들이 타고 다니더라. 그러면 이거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해서 요거 좀 규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업무용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도 쓰고 보험도 제대로 들고 이렇게 해라라고 규정을 만든 이해는 겁니다. 돼요. 이해는 되는데 업무일지를 쓰라는 건 그럼 이 차가 요번에 2만 킬로 달렸는데 1년 동안 네. 그 2만 킬로를 어디서 어디 가는데 썼습니다라는 걸 일일이 다 적어서 네. 요거는 업무 관련성, 요거는 개인적으로 쓴 거, 요거는 업무 관련성 이걸 나누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논란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게 처음에 2016년도에 법이 도입이 될 때 두 가지가 했던 게 과연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써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 나 이동했고 다 어디 가는 걸 다 이거 업무 때문에 간 거다라고 100% 쓰고 썼을 때 믿어주겠느냐? 두 번째는 만약에 100%를 안 쓰고 만약에 뭐 90% 썼다고 했을 때 세무서에 나와서 이거 90% 아니야, 이거 50%야. 라고 했을 때 이걸 검증할 수 있겠느냐? 세무서는 무슨 근거로 이거 50%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내가 여기서 여기 갔다고 하고 뭐 업체 관련된 사람 만나러 갔다고 주장하는데 아니지 않느냐고 반증을 세무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세법에서 근거가세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무슨 근거로 이게 50%라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좀 논란이 되게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을 때 이게 업무일지를 썼을 때 정말 무조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개인 병원 원장 선생님들 그런 분들은 뭐 출퇴근 외에는 다른데 잘 안 거래처를 만나러 갈 일이 없고 영업하러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빼도 박도 못한 거 아닌가. 근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나 출근할 때 쓰고 퇴근할 때 썼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업무 관련성입니까? 아니면 출퇴근도 업무 관련성을 봅니다. 그러면 1년에 그렇게 해서 한 10,000km 달렸습니다라고 하면 이 차에 들어간 비용은 다 업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네, 업무와 관련된 게 있다라면 당연히 송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된 부분은 법인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적 사용을 쓰면서 개인이 혜택을 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까지 나오는 그런 규정이 좀 어려운 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차량 일지를 써야 하고 일지를 쓸 때는 이게 업무 관련성인지 아닌지도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 중에 업무 관련성이 60%다 그러면 이 차에 들어간 비용의 60%만 공제를 해서 비용 처리를 해주고 그런 거군요. 40%는 비용 처리 못 받고요.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그 40%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대표자가 그거에 소득세도 대표자한테 돈 준 걸로. 네, 그렇군요. 그렇게까지 처리됩니다. 모든 차 그럼 법인용 혹은 그 사업용으로 쓰는 차는 모든 차가 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부담을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비용이 1,000만 원 안 넘는 차들, 뭐 이렇게 연간 비용이기 때문에 뭐 월부금이라든가 뭐 리스료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등등 그런 걸 합쳐서 1,000만 원 안 되는 차량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우리 소나타급 이하인 차들은 뭐 그런 거는 굳이 업무용 차량 안 써도 다 비용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안 쓰면 1,000만 원까지만 되고. 나는 1,000만 원을 정말 더 썼어요 업무용으로 라고 주장하려면 업무일지를 써야 되고 운행일지를 써서 그걸 이제 업무용으로 썼다라는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 아는 분은 어디 승합차 같은 거 타고 다니던데 많이 쓰는 것 같은데도 업무일지 안 쓴다 하시던데요? 이게 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만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차나 화물차, 그다음에 9인승 이상 승합차 요거는 이제 이 운행일지에서 이제 제외됩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그랬군요. 네, 맞습니다. 그걸 업무용으로 쓰는 거는 안 써도 그냥 다 비용 처리해준다. 네. 그래서 이게 도입될 때 9인승 이상 승합차 중에 뭐 제일 비싼 게 뭐냐? 그거 좀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타고 다니겠다. 운행일지 안 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건 말씀하신 대로 운행일지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아니면 가짜로 썼는지 여부는 아직은 혹시 문제됐던 사례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뭐 문제됐던 사례는 없고요. 저도 2016년도 도입됐기 때문에 세무조정하면서 그 운행일지를 받아봤는데요. 회사에서 100%라고 써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 쓴 거를 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찝찝하지만 또 100%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100% 아닌 경우에는 또 소득세가 또 부과를 해야 되니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법인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세까지도 내야 되니까 그 부분도 또 이게 양해를 구해야 되고 좀 실무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잘 적기는 적어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 일일이 차계부 적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 저 초등학생들 일기 방학 개학하기 직전에 한꺼번에 몰아 쓰듯이 분명히 그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맞출 텐데. 네, 맞습니다. 이거 뭐 그럼 이거를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자영업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장님들이 쓰셔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사장님들이 거의 안 쓰시고요. 이제 격리 직원들이 이제 다 이거 쓰느라고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 좀 부탁하거나.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탁하시는 분들은 아직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자분들 차 있고 그다음에 임원분 3명 있다. 그러면 이제 격리 직원은 이거 쓰느라고 퇴근도 못 하고. 그래서 좀 실무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그러네요. 원성이 좀 높은 차라리 규정입니다. 어떤 뭐 블랙박스 같은 거를 별도로 이게 만들어지는 걸로 하든가. 아니면 뭐 업무용 이렇게 누르면 그냥 업무용이 되고 개인용으로 누르면 버튼에 따라 다르게 하든가. 그런 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원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업용 신용카드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찾아오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출자 전환하는 거는 GM 본사는 신규 투자는 없는 거고 원래 줬던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만 하는 것이지 사내는 생돈을 다시 넣어야 되니까 이것과 관련돼서도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부담을 같이 하려면 너네도 새 돈 넣어야지 왜 이미 투자된 돈만 출자 전환하고 우리한테 새 돈 넣으라고 하느냐라는 것도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좋아 너네 출자 전환하고 보통 이렇게 회사가 어렵거나 자본 잠식에 빠진 회사들의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감자 같은 걸 합니다. 회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실을 떨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해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린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돈을 넣으면 만약에 3천억이나 뭐 이렇게 넣는다라고 했을 때 3천억의 값어치가 훨씬 더 지분율에서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우린 그러니까 지금 3천억 넣으면 똑같이 17% 지분 갖고 계속 유지하는 건데 아예 회사를 다시 한번 다 정리하고 그 감자도 다 하고 해서 지금부터 새로 돈을 각자 넣자 그 비율대로.
아니면 뭐 우리한테 신규 돈을 넣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너네는 출자 전환 먼저 하고 감자를 때리면 사실 경영에 대한 어떤 책임을 조금 짓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신규 돈을 넣으면 우리는 지분은 올라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건 어떻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법정 관리 넣어서 다시 한번 그럼 아예 다시 한번 탈탈 털자는 의견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GM 입장에서 미국 GM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겠습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미팅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22일 날 지금 면담을 요청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GM은 이쪽에서 강조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2개의 신차 라인을 검토를 하고 있다. 한국에 배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 요즘 뭐 SUV란 차량이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SUV 신차랑 GM에서 지금 좀 잘 팔리고 있는 차 이런 것들을 부평하고 창원 공장 이런 쪽에 이제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한국에서 연 50만 대 생산 정도의 생산량을 유지할 테니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정부 측이나 산업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2대 주주로서 사느니 어떤 그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GM이 뭐 가격 이전 논란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부품을 비싸게 사오고 네. 그 부품을 비싸게 사와서 결국에는 완성차를 만들어서 싸게 또 해외에 공급하면서 이익을 거의 못 남겼다라는 의혹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들어야 네. 우리도 무슨 지원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정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대 주주는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익을 바깥으로 뺄 수 있는데 네. 2대 주주는 돈만 넣고 구경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어렵죠. 결국엔 이익을 남긴 돈에서 가져가는 게 2대 주주거든요. 예, 그래서 배당받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긴 하나 또 산업은행은 또 정부은행이고 정부는 또 여기서 일자리가 나오니까 계산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GM 미국 본사가 한국에 빌려준 한 3조 원 넘는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매번 빠져나가니 그거부터 일단은 막아야 GM이 정상화되고 말고 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이거를 계속 돈 빌려준 걸로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여기에 투자한 돈으로 하고 이자 받지 마라. 그 결정이 먼저 돼야 다음에 추가로 돈 넣을지 말지는 결정될 거다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고. 앞서 얘기한 뭐 출자 전환 이 부분이겠죠. 그 얘기겠죠. 네. GM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빌려준 돈 3조를 그냥 투자한 돈으로 바꾸면 안 그래도 지금 여기서 철수하면 3조 원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왜 그런 결정을 괜히 하겠느냐라고 네. 반발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누가 잃는 게 더 많으냐가 사실은 협상장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일 텐데. 그렇습니다. 누가 불리합니까? GM 입장에서는 그냥 털고 나가면 별 피해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한국에 투자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돌리고 있는 공장 이런 것들로 보면 피해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뭐 아까 말씀하시는 누가 더 피해를 보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피해를 본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력사부터 시작해서 고용이랑 인원들에 관련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회생시켜서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GM은 어차피 전 세계 글로벌에 있는 공장들의 위치 중에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지금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부분에서 생산성을 높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정말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해결책을 좀 모색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GM이 군산 공장 문 닫고 뭐 다른 공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군산을 닫겠다는 쪽이라면 군산의 고용 위기가 당연히 올 텐데 정부의 대책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5%입니다. 미국 GM 본사는 한국 GM의 등골을 빼먹는 등골 브레이커였다.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한 GM 본사에 쏟아지고 있는 요즘 비난의 소리입니다. GM 본사가 한국 GM에 그동안 약 3조 원을 빌려줬는데 평균 5%대의 이자를 해마다 받아갔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5%라는 이율은 확실히 높기는 높지요. 한국 GM 입장에서는 이거 이자 내기도 참 버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 GM에 대출해 줄 때 적용했던 이자율은 연 5.7%에서 8.7%였다는 점입니다. 대출 시점이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GM 본사가 적용했던 이율보다 오히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GM 본사는 한국 GM에 돈을 빌려줘서 이 대출금을 갚도록 했고요.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 GM 우선주, 이 우선주는 1년에 최대 7%의 현금 배당을 하게 되어 있는 주식인데 이 우선주를 되살리는데 거의 그 돈을 썼습니다. 일자리를 없애는 결정을 한 GM 본사를 우리가 비난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GM 본사의 여러 가지 행보도 무척 정치적이고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이 공장을 둘 만큼 우리나라가 좋은 환경인가? 정부가 지원을 하면 경쟁력이 과연 생기고 일자리는 지켜질 것인가? 정치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네, 2월 21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의 첫 단계가 안전진단이죠. 이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앞으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연결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아파트를 하나 사셨는데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형인데 집집마다 취득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요즘에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뭐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이런 보증 같은 걸 담보 같은 거를 좀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편의를 좀 제공해 달라 이런 얘기를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 한국GM의 미래를 밝게 본다면 네. 2대 주주인 산은이 우리는 유상증자 참여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럼 우리가 돈 더 많이 넣고 그럼 지분 더 많이 가져갈게요 라고 미국 GM이 나왔을 텐데 그렇죠. 미국 GM 입장에서도 한국 GM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위험을 좀 나눠 분산해서 갖자는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떤 기업이 증자를 할 때 일단은 먼저는 주주들에게 의사를 묻게 돼 있습니다. 네. 주주 배정 증자라고 해서요. 우리가 증자를 할 건데 이 회사에 증자를 할 때 너네 참여할 거냐라고 주주들에게 먼저 묻거든요. 그럼 주주는 참여 의사를 밝히게 돼 있는데 네. 이번 경우에는 그러니까 잘 되는 회사의 증자가 아니라 어려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 중에는 야 추가 돈을 넣는다고 해서 이 회사가 안 살 것 같은데 그럼 나는 포기할래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산은에게 제발 좀 참여를 해달라 그래야 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설득을 하는 과정인 거고요. 언론들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신규 투자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면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GM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이만큼 늘리고 유지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계속해서 이 일자리가 유지되게 도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라면 이번 우리의 그 살리기 위한 증자에 한국 정부도 좀 참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산은이 참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네.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건 그러면 이번에 유상증자 참여하는 거하고 돈도 좀 더 추가로 빌려달라고 했던 것 같고요. 예, GM이요. 네. GM이 산업은행 보고 돈을 좀 더 추가로 빌려달라는 요구도 했던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걸 좀 더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이외에?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그 한국 본사의 차입금 5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6,197억 원이 있어요. 네. 이걸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 본사가 이걸 한국 공장을 담보로 설정해서 이걸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걸 이제 한은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은행 쪽에서 그러니까 산은요. 예. 산은 쪽에 이걸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GM 본사는 한국에 대출금으로 준 돈이잖아요. 네. 이미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고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GM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어제 GM의 사장이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정치인들도 만날 필요가 있긴 할 텐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우선 크게는 일단 우리 GM은 한국에 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다만 그러려면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남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뭘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돈을 좀 달라고 한 것이죠. 앞서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좀 많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어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GM 쪽에서 언급한 얘기들이 좀 구체화된 게 좀 새로운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GM 쪽에서 지난달 우리 정부의 최대 1조 원가량의 신규 자금 투입을 포함해서 4가지 패키지 지원을 요청한 게 이제 어제 확인이 됐다. 이렇게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정치인들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4가지 패키지 딜이라고 하면 유상증자를 하는데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것,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외투 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좀 도움을 줄 것, 그리고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좀 해줄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한 4가지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증자를 추진을 하는데 산업은행이 한 17%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증자를 새로 한 3조 원 정도의 증자를 할 텐데 거기에 GM대우는 자신들이 이미 본사에서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한국 GM에다가. 네. 그래서 그 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 빌려준 돈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금으로 전환을 할게라고 해서 출자 전환 형태로 바꿀 거고, 산업은행은 증자 규모만큼 이대주주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좀 새 돈을 좀 넣어달라. 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외투 기업으로 이제 공장이나 뭐 이런 부분을 지정을 해주면 세제 혜택 같은 걸 받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다. 외투 기업으로